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 전선에 파병된 미국 보병의 대다수는 겨우 18세와 19세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파병된 모든 병력의 30%는 21세 이하였습니다. 총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집을 떠나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지옥으로 향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 적고 종종 더러운 환경,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결연한 게릴라 전사들과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19세 병사의 입장이 되어 전투의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죠. 2026년에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징집되고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전투에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비극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월드워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미 군 복무 중이던 젊은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징병제, 즉 드래프트는 1960년대 초에 시행되었으며 미국 군대는 점점 더 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젊은 병사들이 군에 징집되는 방식은 1960년대에 걸쳐 변화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18번째 생일이 지나면 지역 선택 징병국 사무실에 가서 군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징집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지원자들이 징집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되었습니다. 지역등록위원회는 매달 군에 징집될 남성들의 일정 쿼타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에 미국 군대는 신병 징집을 위해 추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징집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후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이전 징집 제도에 따라 징집된 군인들은 예를 들어 대학 학업을 마치고 있다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1969년 12월 1일에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추첨 제도는 징집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66개의 공 각각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이 공들은 회전하는 드럼에서 무작위로 뽑혔습니다. 첫 번째로 뽑힌 공은 9월 14일이었고 이는 그 날짜에 태어난 모든 젊은 남성들이 징집 1순위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공이 하나씩 계속 뽑히면서 날짜의 순서가 만들어졌고 이 순서대로 남성들이 군대에 징집되게 되었습니다. 즉, 생일이 마지막에 뽑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대체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징집은 대체로 매우 두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징집은 항상 불안과 불확실함을 불러왔고 갑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전투에 나가 다른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눠야 한다는 생각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식간에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징병제는 젊은 남성의 삶을 영구적으로 바꾸거나 조기에 끝내버릴 수 있었고 이 제도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은 이들 중 많은 남성들에게 명확한 목적이 없는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이 전쟁이 초래한 엄청난 인명 낭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군에 징집되면 그는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2년간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보통 육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의미했고 많은 징집병들이 전투의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복무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불명예 제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징집된 사람들은 곧바로 신체 검사를 받아 실제로 전투에 적합한지 확인했고 이어서 4-6개월간의 훈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훈련 기간 자체는 매우 힘들고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며 평범한 젊은이들을 단기간에 강인한 군인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전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남성들은 혹독한 신체 훈련을 강제로 받아야 했고 극한의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조건들은 대개 매우 엄격했으며 자신이 지휘하는 남성들에게 가장 강인한 군인조차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애물 고수와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병이 훈련 과정을 힘들어하면 교관은 끊임없이 극심한 압박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그 훈련병을 따로 지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체력 단련 외에도 훈련병들은 사격술, 순찰, 그리고 군사기동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 병사들이 훈련받는 방식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 과정은 전장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적들이 게릴라 전투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전쟁의 징후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훈련이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이 기간 동안 실제 무기를 지급받지 못한 채 훈련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결국 파병되었을 때 빠르게 배워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난 후 병사들은 보통 12-13개월에 이르는 파병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종종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즐기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곤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으로 파병되기 전에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현장으로 보내지기 전 불안하고 깨진 평온 속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18세와 19세의 신병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많은 이들이 복무 기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병사들은 새로 도착한 신병들을 흔히 체리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보통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과 추가 훈련 기간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많은 이들이 전장에서 마주하게 될 가혹한 현실을 대비하기에는 종종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도착한 병사들은 종종 복무 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대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베트남에는 끊임없이 부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은 이 신병들 대부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과 같았습니다. 강렬한 몬순 우기가 땅을 두드려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정글과 산악지형이 결합되어 군인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모든 장비, 무기, 탄약을 들고 이렇게 극심한 더위와 습도 속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글은 또한 그 안에 숨겨진 위험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거머리, 모기, 진드기 같은 것들은 흔한 적이었지만 정글의 덤불 속에 숨어있는 여러 종류의 맹독성 뱀들만큼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엄청난 고난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환경 자체가 당신을 적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싸우기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투 자체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징집된 많은 젊은이들은 무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하물며 다른 사람을 겨냥하거나 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징집병들이 애초에 미국이 베트남에 있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극심한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경험이 없는 젊은 병사에게는 충분히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진행된 방식은 분명히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명확한 전선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여러 방향에서 끊임없이 베트콩의 공격에 직면했고 다음 공격이 어디서 언제 올지 알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미군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 수색 및 선멸이라는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술은 병사들을 적진 깊숙이 보내 적의 존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위험했고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의 성공은 보통 점령한 영토가 아니라 사살한 적의 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서탕된 후 곧바로 버려졌고 그 결과 미군이 목숨을 걸고 점령했던 바로 그 땅을 베트콩이 다시 차지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향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는 미군 병사들이 끊임없이 겪는 스트레스와 한멸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베트콩은 미군을 물리치기 위해 비정규전을 사용했으며 이는 훈련 중에 대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릴라전을 활용하여 베트콩은 주로 잔인한 매복 공격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공격한 뒤 정글 속으로 후퇴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난 만큼이나 빠르게. 이는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의 미군 순찰대에게 숲속에서 무서운 공격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베트콩의 기습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데 능숙했고 복잡한 정글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적들로부터 숨기 위해 숲 바닥 아래에 터널망을 구축했으며 이것은 그들을 제거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습이나 충격전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의 전장은 종종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전투는 근접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콩은 미군을 상대로 수제 함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함정 중 하나는 푼지 스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막대를 숲 바닥 아래의 구덩이에 숨겨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베트콩 지역을 지나던 방심한 미군들은 함정의 덮개를 밟고 빠지면서 다리나 발이 대나무에 찔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대나무 못들은 진흙이나 심지어 배설물까지 발라져 있어서 상처가 쉽게 감염되도록 했습니다. 베트콩은 또한 정글 통로에 신관이 짧아진 수류탄을 이용해 부비 트랩을 설치하곤 했습니다. 이런 장치는 종종 트립와이어에 의해 작동되었고 트립와이어가 건드려지면 주변 지역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베트콩이 베트남 숲에 서식하는 독사를 잡아 땅속 함정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함정에 빠진 병사들은 종종 뜨거운 독에 노출되었고 베트남 정글 깊은 곳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트콩이 사용한 게릴라 전술은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특히 미국 군대에 징집된 경험 없는 병사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호치민 루트를 이용해 북쪽에서 보급품과 병력을 쉽게 이동시켰고 미국군이 진격할 때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병력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베트콩이 민간인의 지원을 활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전국 곳곳에서 작은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미군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베트콩이 자신들에게 우위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전략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58,220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넘는 미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병사들이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해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현장에서 벌어진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총성, 폭발음, 동료들과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거나 베트콩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이 불운한 젊은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많은 생존자들은 수많은 전투의 참혹함이 남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면서 징병제가 과거의 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 대본 작성, 편집, 내레이션까지 모두 인력이 직접 진행하며 AI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알림 벨 아이콘을 눌러 다음 워어스 오브 더 월드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